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내내 시모에게 시달렸던 40대 여자입니다. 지금도 과거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요. 그 결혼 생활의 막을 내려준 건 시모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못 견디고 이혼을 한다면 시모 때문일 줄 알았는데 남편도 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며 마지막으로 통쾌한 복수도 해줬는데요. 그때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직장 생활을 하던 전 2살 연상의 남편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모아뒀던 돈이 적진 않았기에 우린 대출을 조금 껴서 3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여긴 지방이라 서울만큼 집값이 비싸거나 하진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원래 공무원이셨던 시아버지는 당시 막 은퇴를 하고 치킨집을 차려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진 굉장히 정직하고 엄한 분이셨다는데 며느리인 제겐 참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반면 남편에게 들어보니 평생 주부로 살았다던 시모는 그렇게 사치를 일삼으셨다더군요. 사치는 중독이라던데 시모는 시아버지를 무서워했으면서도 사치를 멈추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카드 한도도 낮추고 경제권도 완전히 빼앗아 버리니까 어머니 나의 대출까지 받아서 명품을 사들이셨어. 그게 아버지한테 걸려서 이혼까지 당할 뻔하셨어. 어머닌 2번 다시 안 그런다고 싹싹 비셨지. 어머니도 이혼은 무서우셨는지 그때부턴 사치를 못 하시더라고. 그게 벌써 한 10년 됐어. 결혼 초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시모의 사치가 제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나 싶더라고요. 이미 사치도 끊으셨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남편은 씀씀이가 해픈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 초만 해도 시모가 그렇게 나쁜 분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 뒤 어느 주말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세아가 뭐 하고 있니? 저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남편은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나갔거든요. 저희가 살던 지방 옆엔 큰 광역시가 있었는데요. 시모는 제게 그곳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절 데려간 곳은 그 광역시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불길했는데 역시나 신나서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던 시모는 제게 가방을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여행 다녀올 때 자식들이 선물로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많이 사온다길래 나 기대했었어. 물론 너희가 사다 준 선물도 충분히 의미 있었지만 괜히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신혼여행 선물 다시 제대로 사준다고 생각하고 나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되니? 가격표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가방은 무려 6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정중한 거절 의사를 내비쳤죠. 죄송해요, 어머님. 갑자기 그런 큰돈 지출하기엔 부담이 크네요. 달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계획되어 있어서요. 이해. 아이, 그래서 할부라는 게 있는 거잖아. 6개월, 아니, 한 12개월로 긁으면 그렇게 부담 안 돼. 아, 내가 다 해봤어. 내 카드로 사면 네 시아버지가 아주 난리 칠 거란 말이야. 우리 집 경제권을 네 시아버지가 갖고 있어서 카드 긁으면 바로 들켜. 나 진짜 명품 산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어? 제발 이거 하나만 사줘. 시모는 마치 장난감을 사고 싶어 떼를 쓰는 어린애처럼 자리에서 발까지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곤란한 건 곤란한 거였죠. 결국 시모는 입이 대빨 나와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딱 그날 하루로 인해 저는 시모에 대한 정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날 제게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하죠? 딱 그때 시모에게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려던 제게 스피커폰으로 받아보라고 말했고요. 이해, 내가 아까 깜빡했는데 너 오늘 나랑 백화점 갔던 일 네 시아버지나 용이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여자들끼리 일은 여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괜히 집안에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 말을 하지 말긴 뭘 하지 마요. 지금 며느리 만만하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그놈의 명품이 뭐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시모는 제 입단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시모는 저 대신 전화를 받아 불같이 화를 낸 남편에게 우물쭈물하더니 서럽다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 일로 시모는 제게 앙심을 품었더군요. 이후 시댁에 방문했던 날 시모는 시아버지가 듣지 못하게끔 제게 이렇게 소곤거리더라고요. 나쁜 거? 그새를 못 참고 용이한테 쪼로로 일렀어? 그렇게 입이 싸서 어디다 쓰겠어? 그렇게 모자 사 이간질하니까 좋니? 어? 저 혼자 그 일을 끌어안고 있었으면 어머님 앞으로 계속 저 불러내서 뭔가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 정말 남편 위해서라도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제가 해드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돌이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 너무 믿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면 뒤도 안 들어보고 손절했겠죠. 그래도 제 남편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전 최대한 현명하게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말마저 고과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는 저를 작정하고 못 살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전 결혼한 지 2년 뒤 연년생 두 아들 중 큰애를 낳았었는데요. 큰애를 임신했을 당시 저는 배가 불러와 출산휴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모가 저희 집에 뻔질나게 찾아오더라고요. 이해, 나 배고프다. 집에서 밥하기 귀찮아서 왔으니까 밥 좀 차려봐. 찌개도 좀 끓이고 소불고기 같은 것도 좀 볶아봐. 불고기거리가 집에 없는데 그리고 어머님 저 아직도 속이 잘 메스꺼워져서 음식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드시고 싶으면 배달시켜 드릴까요? 시애미한테 배달을 시켜준다고? 아휴, 요즘 며느리 도리하기 참 우습고 싶다. 어? 아, 너 나한테 며느리 도리 잘하겠다며? 이게 잘하는 거야? 아이, 빨리 나가서 장 봐와. 메스꺼 오면 토하고 다시 요리하면 되잖아. 시모는 며느리 도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겠다던 제 말꼬리를 단단히 잡았던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고지고대로 당해주진 않았죠. 어머님, 제가 배가 불러와서 힘들어서 휴직까지 한 건데 몸을 혹사시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소불고기 가게 찾아서 배달시켜 드릴게요. 아, 아버님도 일하느라 출출하실 텐데 가게로 똑같이 배달시켜 드리는 건 어떨까요? 드시고 싶으신가 지금 전화해 볼까요? 뭐? 아니, 왜 그 양반한테 괜히 전화를 해? 아유, 나 급한 일이 생각났네. 나 간다. 어? 네 시애비한테 전화하지 마. 시모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머리를 썼던 겁니다. 그렇게 한번 허둥지둥 나가버린 시모가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시모는 또 저희 집에 찾아와 이번엔 청소 상태를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집꼴이 이게 뭐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집 정리까지 해야겠어? 애가 집에 들어오면 편히 쉴 수나 있겠냐고. 빨리 내가 보는 앞에서 대청소 시작해. 내가 통과라고 할 때까지. 너 며느리 도리한다며? 내가 뭐 음식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살림교육 좀 시켜주겠다는 건데 설마 싫다고는 안 하겠지? 어머님, 전 진심으로 어머님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서 며느리 돌이 잘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절 골탕 먹이려고밖에 안 하시네요. 저 정말 속상하고 서운해요. 집이 지저분해 보이셨다면 제가 나중에 천천히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또 오신다면 그땐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것 같네요. 어머님 의도를 잘 알았으니까요.
시모의 말장난에 계속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돌직구로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더 약이 올랐는지 건방지다 뭐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 뒤로 시모는 지치지도 않고 또 찾아왔는데요. 저는 미리 말한 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시모가 밖에서 가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치기에 그냥 시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해버렸어요. 그때 전 시모와 있었던 일 전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진 놀라서 제게 우선 사과부터 해주셨어요. 그리곤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거신 모양이더라고요. 야, 너 치사하게 네 시애비한테 일렀냐? 어? 너 두고 봐. 시모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저렇게 소리치곤 사라졌거든요. 남편은 시모가 집에 찾아왔을 때마다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었는데요. 그날 일을 듣고는 좀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좀 참지. 그걸 아버지한테 다 말했어? 그러다 어머니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도 남편만은 확실한 제 편일 줄 알았더니 정말 서운했어요. 그 뒤에도 시모의 심술은 계속됐습니다. 아직 어렸던 애들을 돌보고 있던 제게 명절 전을 죄다 붙이라고 한다거나 제가 만들어둔 나무를 실수인 척 바닥에 전부 쏟아버리고 다시 만들라는 둥.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몰래 제 물에 코딱지를 얹는 걸 보고 진짜 토할 뻔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첫째 시누이가 대신 제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괜찮았지만요. 그런데 제 물사건은 진짜 토악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물 바꿔 마셔요. 뭐? 왜? 싫어 얘. 어머님이 제 물에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이물질 넣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아버님, 아버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 그냥 앞으로 여기 안 오겠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맏딸인데요. 시어머니에게 늘 이런 나쁜 짓 당하는 거 아시면 저희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요. 제가 뭐 대역죄인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전부 고작 시모에게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거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여기에 적지 않은 사건들도 정말 많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당연히 시아버지도 어이없어 하시며 시모에게 호통을 치셨죠. 정신 나간 여편네가 5살 어린애가 할 법한 심수를 부린다고요. 시아버지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기에 전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그걸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중죄를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유치한 심술 좀 부리신 거 가지고 부모님을 안 뵈러 가겠다고? 난 장인 장모님께 잘하잖아. 처남한테도 그렇고. 그럼 당신도 조금은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안 참았어? 어머님 심술을 참고 산 게 4년이야, 4년.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어머님이 불쌍하면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 살아. 남편은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며 툴툴거렸어요. 진짜 이 인간까지 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웬일로 사과를 하더군요. 딱 들어보니 진심은 아니고 시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애미야, 네 시애미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내가 아주 눈물 콧물을 쏙 다 빼놨다. 그러니까 마음 풀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가족인데 성 긋고 사는 것보단 대면대면하게라도 얼굴 보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2번 다신 너에게 심술 못 부리게 아마. 시아버진 저희 애들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가정이 분열되는 것도 슬퍼서 제게 그런 전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억지로나마 시모가 제게 사과도 했겠다. 남편도 옆에서 시아버지 얘기를 듣고 제게 애원을 했겠다. 저는 고민 끝에 다시 시댁의 발길을 하게 됐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그래도 시댁의 기본은 했던 거죠.
시모는 제게 더는 전과 같은 심술은 부리지 못했는데요. 한 번씩 제게 유치하게 발을 걸려고 한다거나 실수인 척 제 발을 밟아버리는 등의 작은 심술은 여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요. 더는 시모 때문에 소란 피우는 것도 귀찮았을 만큼 이젠 해탈까지 한 상태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죠. 우와, 새언니, 집 너무 넓고 좋아요. 짱 부럽다.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예, 네가 막내 좀 데리고 살거라. 방도 네 개니까 하나 남네. 제 요즘 다니고 있는 직장도 여기서 더 가깝고.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5년 뒤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알뜰살뜰하게 대출금을 다 갚았고 남편과 투자용으로 묵혀놨던 주식도 운 좋게 크게 올라준 덕분이었죠. 그때 우린 양가 가족들을 초대해 각각 집들이를 했었는데요. 시모가 이때다 싶어 또 발동을 걸더라고요. 시댁엔 시모 말고도 문제인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건 막내 시누이였습니다. 멀쩡했던 첫째 시누이와 다르게 막내 시누인 시모와 판박이인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다니다 말달 반복하며 툭하면 시아버지께 용돈을 달라고 징징댔고 성형과 시술, 시모와 같은 사치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시아버지에게 혼이 나도 시누인 변하질 않더라고요. 그런 시누인 결혼 초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2번이나 제 물건을 훔쳐 썼습니다. 한 번은 옷을, 또 한 번은 신발을 훔쳐갔었는데 나중에 시댁에 가보니 버젓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이, 너무 예뻐서 그만 가져와 버렸지 뭐예요. 그냥 동생 줬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새언니. 네? 시모도 이때다 싶어 시누이 편을 들며 제게 쏘아붙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었기에 전 시누이에게 제 물건을 모두 되찾아왔죠. 그리곤 그때 이후로 시누이를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시누인 멋대로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용돈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땐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의 눈에 띄어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누이도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도 친정 식구들만 초대할 수는 없었기에 남편의 부탁에 따라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던 건데 시누인 저희 집 방 한 칸을 노리더라고요.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던 시모도 열심히 시누이의 말을 거들며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제가 부글부글 끓길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시아버지의 호통에 금세 막혀버리고 말았죠. 왜 당신 딸을 엄한 며느리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직장? 또 한 달 뒤에 때려치울지 당장 내일 때려치울지도 모르는 직장 가까운 게 뭐가 중요해? 둘 다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그런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누인 딱 한 달 뒤 그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할 따름이었죠. 이렇게 시모와 막내 시누이 때문에 지긋지긋했던 시댁을 참고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건 그래도 남편이 제게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한 번씩 시모 편을 들며 제 속을 뒤집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엔 제게도 애들에게도 다정한 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었던 남편마저도 제 뒤통수를 후려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웬일이세요, 어머님? 예, 전처럼 들어가서 심술 안 부릴 테니까 너 괜히 경계하지 마.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년 뒤 제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남편은 회식 때문에 늦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당한 일이 있어 저는 경계부터 했었는데요. 시모는 새침하게 웬 쇼핑백을 내밀더군요. 열어보니 그 안엔 웬 일회용 포장 용기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미역국이야. 아, 너 내일 생일이지 않니? 내가 직접 만들 시간은 없었고 네 생각나서 한 그릇 포장해 왔다. 시엠이 싫다고 아이, 사람 성의도 무시할 건 아니지? 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래, 감사하게 잘 먹거라.
침 같은 거 안 뱉었으니까 안심하고 가게에서 포장해 준 거 그대로 들고 온 거야. 거기 포장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지? 그럼 난 간다. 시모는 제게 웬일로 미역국을 사다 준 겁니다. 비록 딱 1인분 정도로 조촐하고 적은 양이었지만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시모의 일 외에도 그날 밤 제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또 일어났거든요. 아우, 진짜. 이 새벽에 누구야? 김 부장? 또 이 사람이야? 남편은 술에 만취해서 들어왔고 바로 침대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제 생일인데도 케이크 하나도 손에 들고 오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회식이었으니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날 새벽에 계속 남편의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에 저는 짜증을 내며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는데 남편 회사 부장이라던 그 사람에게 늦은 밤이나 새벽에 연락이 온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뭐야,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나가서 받아? 아, 우리 회사 김 부장이라고? 짜증나는 인간 있어. 완전 워커홀릭이라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문자한다니까? 그 전에도 남편은 종종 새로운 상사라던 김 부장의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에서 웬 여자가 오빠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오늘 잘 들어갔어? 난 집에 와서 한 잔 더 했는데 계속 오빠 생각이 나는 거 있지. 오빠 마누라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늦게 전화하면 안 되는데 난 왜 술만 마시면 오빠 목소리가 이렇게 듣고 싶을까? 오빠 언제 이혼해?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 아, 졸려. 근데 왜 대답이 없어? 잠결에 받았나? 그럼 끊을게. 내 꿈 꿔. 전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제 심장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그 짧은 통화가 제게 너무 많은 걸 알려주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회식을 한 것이 아닌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 눈속임하려 상간녀를 김 부장이라고 저장해놓고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봤어요. 휴대폰 잠금이야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있던 남편의 지문으로 손쉽게 풀 수 있었고요. 하지만 휴대폰에선 그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그 여자의 연락처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 인간이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기록을 싹 지워놨더라고요. 우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고민 끝에 전 다음날 돈을 주고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뒤 뒷조사 결과가 나오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척 남편을 대하느라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내한 끝에 전 남편이 정말 그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 여잔 배용희 씨가 다니는 회사 거래처 직원인데요. 이야, 이 사람 능력도 좋네요. 여자가 무려 9살이나 어려요. 둘이 만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어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산부인과에 다녀왔더라고요. 왕까지 따라 들어가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하기 못했는데 뭔가 의심스럽죠? 흥신소 직원의 더더욱 불길한 말에 저는 상가녀가 혼자 산다는 집에 우선 찾아가 봤습니다. 그냥 직접 확인하는 게 속 시원하겠다 싶어서요. 상가녀가 분명 사진으로라도 제 얼굴을 봤을 것 같아 저는 모자를 눌러 쓴 뒤 그 여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곤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뺨을 휘갈겨 버렸죠. 아! 다, 당신 뭐예요? 뭐긴 배용희 그 개자식 아내 되는 사람이다 이 쓰레기야. 당황했던 그 여잔 제 정체를 듣자마자 바로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뭔가를 더 묻기도 전에 아주 충격적인 말에 실토했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진지해질 줄 모르고 가볍게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용희 오빠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요, 사실 저 오빠 아이까지 임신했어요. 어제 산부인과에 다녀왔는데 지금 임신 4주 차래요. 뭐, 뭐라고? 아니, 너 분명 며칠 전까지 술 마시지 않았어? 그런데 임신이라니? 모르고 먹은 건 아이도 이해해준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마셨던 거죠. 사모님, 정말 염치 없지만 저희 애 지켜내고 싶어요. 전 엄마도 아빠도 형제도 아무도 없어서 아이한테만큼은 꼭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희 오빠 한 번만 저한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설마 설마 했는데 상간년 정말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선 뻔뻔하게 남편을 양보해 달라고까지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임신까지 한 여자한테 물건이라도 집어 던지겠습니까? 발길질이라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여자에게 악담이라도 실컷 퍼부어 주었죠. 내가 그 인간이랑 이혼을 하든 말든 이것만 알아도 어, 당신 가족 없는 거 나 다 조사하고 왔어. 근데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안다는 인간이 유부남을 만났어? 네 애한텐 좋은 가정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 애들은 아빠 없이 커도 된다 이거야? 그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지만 넌 진짜 양심 자체가 소멸된 인간이구나. 내가 장담하지. 너처럼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은 결코 가정을 지키지도 못할 거고 행복해지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애는 죄가 없지만 넌 좋은 부모가 되기도 힘들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너 같은 딸을 낳고 눈 감았을 네 부모님이 불쌍하다, 불쌍해.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거라고. 어디 두고 봐. 넌 분명히 천벌받을 테니까. 가해자 주제에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여자가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그렇게 실컷 퍼붓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이미 그 여자에게 연락을 받은 것 같더군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고는 이혼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이미 다 알아버린 이상 당신도 나랑 살기 힘들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면 안 될까? 웃기지 마.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당신이 너무 좋아서? 아니? 나도 가뜩이나 당신 엄마랑 동생 때문에 진절머리 나던 차에 당신까지 내 뒤통수 후려쳤으니 당장 이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혼해주면 당신은 그 여자랑 애랑 잘 먹고 잘 살 거잖아. 내가 또 그 꼴을 못 보지. 난 절대 이혼 안 해. 그 여잔 평생 미혼모로 살게 될 거고 그 여자애도 아빠 없는 애로 클 거야. 당신은 그 꼴 보면서 평생 발만 동동 굴러봐. 이 개자식아. 하지만 악에 바친 전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소리쳤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발 이혼만 해달라며 저를 구슬리려고 들더라고요. 여보, 그러지 마. 그 여자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그 여자랑 아이 옆에 나라도 있어주고 싶어. 내가 이 아파트도 주고 애둘 양육비도 넉넉하게 줄게. 한 명당 100만 원씩 다달이 2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주라. 어? 아빠 없이 살게 될 우리 애들은 안 불쌍하고 그 여자만 불쌍하냐? 아주 세계의 사랑 납시였네. 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거실로 사라져. 아니, 아예 베란다에서 자. 그날은 그렇게 거절했지만 저는 며칠 동안 골똘히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흥분은 가라앉았고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이혼하지 않고 질질 끄는 건 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결국 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단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 이혼해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우선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아파트는 나한테 줘야 돼. 그리고 당신 면상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양육비도 일시불로 줘. 마지막으로 2번 다시 우리 애들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애들 아빠 자리를 버리고 그 여자 애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건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 자격도 없다는 소리니까. 그럼 내가 이혼해 줄게. 저는 설마 남편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까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은 질렸지만 설마 이 인간이 애들까지 버릴 만큼 그 여자 뱃속 아이에게 미쳐 있을까 싶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환멸이 나버린 전 그놈을 당장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 끝났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좋은 놈이라고 믿고 여태 살았다는 게 한심하다. 여자의 눈이 돌아선 애들까지 버리겠다고? 부모로서 자식을 버리는 일은 천벌로는 끝나지도 않을 죄악이야. 세상 모든 일은 부메랑이야. 당신 나랑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상처 준 거 언젠간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언젠간 지금 이 순간을 땅을 치고 후회할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 여보, 더 부를 것도 없어, 이 쓰레기야. 빨리 나가. 당장!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짐을 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도 않고 바로 그 상간녀의 집으로 가버린 거죠. 더 합의할 조건도 없었으니 우린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겐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상간녀는 제가 찾아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는지 바로 회사도 그만둬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인간이랑 합의한 것 때문에 찾아갈 생각도 없었는데 도둑이 재발절인 법이지 뭐. 아이들이 있었기에 이혼이 확정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우린 별거 아닌 모양새가 된 거죠. 하도 순식간에 진행된 일이라 전 친정엔 아직 아무 말씀도 못 드린 상태였는데요. 집에 말을 못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혼 서류를 접수한 지 며칠 뒤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황당한 소리를 해댔거든요. 이해, 너 조만간 내 칠순 생일인 거 알지? 며느리란 애가 식사는 어디서 하자 뭐 이런 말도 안 꺼냈니? 그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 제가 시모의 칠순을 어떻게 기억했겠습니까? 제 생일과 시모의 생일은 그렇게 길게 떨어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 해가 마침 시모의 칠순이었어요. 시모의 말을 듣고서야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됐다. 아유, 내가 바랄 걸 바래야지. 그보다 내가 너 생일 챙겨준 거 기억하지? 미역국 말이야. 아, 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나 생일 되기 전에 동네 친한 여자들이랑 같이 칠순 생일 파티 따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옆에 애들이 칠순인데 며느리 생일상은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하지 않겠니? 너희 집도 넓잖아. 그러니까 네가 너희 집에서 내 칠순 생일상 좀 거하게 차려봐라. 저희 집에서요? 제가요? 아유, 그래. 시어머니 미역국 받아먹고 입싹 닦을 생각은 아니겠지? 한 6명 데리고 갈 건데 다들 이 지역에서 발도 넓고 귀한 손님들이니까 한 20첩 반상 정도로 성대하게 차려놔. 받은 게 있는데 그 정도 염치는 있겠지? 시모의 목소리엔 웃음기가 가득하더군요. 그제 알겠더라고요. 왜 시모가 제게 미역국을 사다 주는 안 하던 짓을 했는지요. 그동안엔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그나마 잠잠했던 시모는 또 저를 골려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순히 당해줄 것 같지도 않고 명분도 없었으니 아주 정성스럽게 명분을 만든 거더라고요. 그 유치한 속내가 뻔히 보여 기가 찼습니다. 진짜 무슨 애도 아니고 제가 그걸 왜 당해줬겠습니까? 눈치를 보니 남편이 아직 저와 이혼하기로 한 일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제가 이혼 서류까지 낸 마당에 더더욱 시모에게 당해줄 이유가 없었죠. 네, 알겠어요. 다음 주 주말이라고 하셨죠? 많이들 모셔오세요. 집도 넓으니까 상 몇 개 붙여서 잘 준비해 놓을게요. 하지만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골탕 먹이로 애를 썼던 시모에게 저도 마지막으로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이제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끝까지 진절머리 나게 구는 시모에게 저도 한 번은 되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순순한 제 반응에 오히려 시모는 어리둥절해했죠. 그래? 네가 웬일이냐?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무튼 알겠다니 잘 됐구나. 네가 음식 솜씨 좋잖니? 물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육해공 어느 하나 빠지지 않게 잘 준비해 두거라. 칠순기념 용돈 봉투도 좀 준비하고. 근데 왜 우리 용인 연락이 안 된다니?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연락이 안 돼요? 전 모르겠는데요. 뭐 회사가 바쁜가 보죠.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셨으면 됐죠 뭐. 들어보니 남편은 상간녀와 만리장성을 쌓느라 바빠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복수에 성공하게 남편이 계속 시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길 바랬어요. 그 뒤 남편에게도 시모에게도 별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제 말대로 시모는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새 살림 차리고 신나서 시모에게 다시 전화할 생각도 못한 것 같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대망의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대로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놓은 뒤 시모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들은 잠시 친정에 맡겨두고요. 우리 도착했다. 올라가도 되지?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집에 도착한 시모와 시모의 지인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들은 상 앞에 앉으며 잘 차려진 진수성탄에 감탄을 했죠. 앉으세요. 용인 집에 왜 없니? 애들은? 애들은 친정 가 있고요. 애들 아빠는 잠깐 나갔어요. 우선 앉으세요. 어머, 거하게도 차렸네. 갈비찜도 잡채도 다 있고. 근데 음식이 20개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성스럽게 차린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님. 이게 제가 특별히 신경 쓴 최고의 만찬이에요. 뚜껑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만족해하던 시모에게 상 한가운데 있던 냄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모는 어리둥절한 반, 기대 반인 표정으로 냄비 뚜껑을 열어봤죠. 그 안에 뭐가 들었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말입니다. 이게 뭔데? 아유, 엄마야, 이게 다 뭐야? 냄비를 열어본 순간 시모는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안에 뭘 넣어놨냐며 말이죠. 전 그 안에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을 잔뜩 넣어놨었어요. 어디 그동안 날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사람들 앞에서 단단히 망신이라도 당해봐라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너무 유치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유치한 짓을 몇 년이나 당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한 번은 유치하게 나가고 싶었거든요. 속에 우라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뭐야, 어머, 이거 용이 아니야? 근데 옆에 이 여자 누구야? 호기심에 함께 냄비 안을 들여다본 시모의 지인분들도 사진을 보고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저는 시모와 그분들을 향해 남편의 모든 행동을 다 까발렸어요. 아, 누구냐면요. 제 남편이랑 1년 동안 바람 피우고 있던 여자예요. 상간녀요. 잘난 어머님 아들, 지금 바람 피우는 중이거든요.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린다고 애들도 버리고 집도 나갔어요. 지금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아마 어머님 전화도 안 받은 걸 거예요. 뭐야? 용이 엄마, 자기 아들 바람 났어? 아유, 아니야.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야. 아닐 거야. 예, 혜미 너 이게 대체 무슨 장난질이야? 장난질 아닌데요? 어머님, 더 자세히 알려드릴까요? 그 여자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얼마 전에 회사도 그만뒀대요. 백수요. 어머님 아들이 앞으로 그 여자 먹여 살려야 되는 거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 지금 임신까지 했대요. 뭐, 임신? 어머머, 용이 그렇게 안 봤는데. 내 말이 내가 우리 바깥 양반 바람 때문에 평생을 개고생했는데 용이엔 한술 더 뜨네 그래. 처자식까지 다 버렸다잖아.
제 말에 아주머니들은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다 못해 폭발 직전이었고요. 제게 뭔가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 앞이라 그런지 입을 못 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빈정대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 여자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애들 아빠가 저한테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어떻게 싹싹 빌었는지 전부 다요. 아, 아니다. 나 간다, 가. 나중에 연락하마. 어머, 그럼 이 음식들은 다 어쩌고? 용이 엄마, 용이 엄마. 시모는 기겁을 하며 얼른 가방을 챙겨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시모는 창피함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절 흘끔 쳐다보더니 얼른 시모의 뒤를 따라 저희 집에서 나갔죠. 그로부터 1시간 뒤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제게 고래고래 악을 쓰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어머니도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 났고 아버지는 아예 날 잡아 죽이겠다고 완전히 날뛰고 계셔. 당장 집으로 들어오래. 내가 안 그래도 아버지 무서워서 이혼이라도 마무리되고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런 짓을 벌였냐고. 내가 먼저 벌인 일 아니야. 어머님이 또 나 굴려주겠다고 칠순 생일상을 차리라고 연락이 오셨지 뭐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도 똑같이 되돌려드린 거야. 당신이 바람 피운 일은 겸사겸사 알려진 거지. 왜?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 그럼 애초에 잘못을 하고 살지 말았어야지. 어따 대고 방귀 낀 놈이 썩내고 있어? 끊어 이 졸렬한 놈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에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너 감히 사람을 그렇게 망신을 줘? 그 여자들 입이 얼마나 싼데 내양적인 네 시아버지 몰라도 난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이혼한다며? 하면 하는 거지 왜 끝까지 나한테 이런 유치하고 못된 짓을 해? 지금 어머님 입으로 유치하고 못된 짓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 전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님 심술로 그 유치하고 못된 짓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을지? 이번에 톡톡히 깨달으셨을 테니까 부디 앞으로는 그 유치한 심술보 좀 자제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들으신 대로 저희 이혼 서류도 냈으니까 어머니 번호 깔끔하게 차단할게요. 그럼 이만. 그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끝내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친정 식구들이 제가 잠시 맡겨두던 저희 애들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 남동생도 제가 초대를 했던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진수성찬은 시모를 위해 차렸던 게 아니라 제 친정 식구들에게 대접하고자 차렸던 거였죠. 어차피 시모가 금세 가버릴 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기가 막혀서 정말. 배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당장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으마. 집간 놈이 감히. 당연히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당장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펄쩍 뛰셨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빠를 말리고 가족들을 진정시켰죠. 차라리 잘 된 일이에요.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요. 이혼이 제겐 흠이 되겠지만 그냥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란 듯이 더 잘 살려고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도 명종이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가족들은 안타까워하며 절 꼭 안아주더군요. 제 곁엔 그런 소중한 가족들이 남아있었기에 저는 갑자기 변화된 제 인생을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다음 날 시아버진 저희 집에 찾아와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놈은 내가 어제 집으로 불러들여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혼내주곤 쫓아내버렸어.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라고 말이다. 네 시애미도 내가 아주 눈물 쏟게 혼내줬다. 집안 간술 이따위로 해서 내게 상처를 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널 붙잡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애들이랑 부디 잘 살려무나. 그 뒤 첫째 시누이도 제게 전화를 걸어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유일하게 시댁에서 좋은 사람들이었던 두 사람과 작별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전 이혼을 했습니다. 듣기론 시모는 주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바람에 한동안 밖에도 못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또 남편과 인연을 끊어버린 시아버진 당연히 상간녀도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시모만이 상간녀를 그래도 며느리라고 받아준 모양인데 시댁의 대장은 시아버지였으니 남편과 상간녀는 시댁에 발도 들일 수 없게 됐죠. 그렇게 지금은 2년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아들을 낳은 상간녀는 고작 2년 만에 애를 두고 그놈과 이혼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얼마 전 오랜만에 제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해주셨죠. 애미야, 잘 지냈니? 용이 그놈은 벌 받았다. 벌이요? 그래, 네 시애미가 나 모르게 그 여자애한테 너한테랑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었나 보더구나. 결국 그 여자애도 아주 배시 집안이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이혼해버렸대. 애도 두고 말이다. 막상 살아보니까 그 여자엔 용이도 영 마음에 안 찼던 것 같더라고. 졸지의 전 남편은 두 번이나 이혼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세계의 사랑처럼 굴더니 참 한심한 결말이었죠. 그 와중에 전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한다며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진 절대 손주로 인정 못한다며 결사반대를 하셨다네요. 정애 보고 싶으면 아예 내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했어. 그래도 지 아들 고생하는 꼴은 보기 싫었는지 옆편에 지금 용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애 봐주면서 살고 있다. 이참에 아예 집에 영영 돌아오지 말라고 할 생각이야. 그래도 애 셋 낳고 산 옆편애라고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살았는데 나도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말이야. 그렇게 지금 시모는 전 남편이 돈도 없어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손주를 봐주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아버진 백수로 1년 넘게 놀고 먹고 있던 막내 시누이도 아예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만 엄했지 애를 오냐오냐 했으니 걔가 여태 정신을 못 차린 게지. 그나마 얼마 전에 결혼해서 잘 사고 있는 둘째가 내 위안거리다. 저기 애미야, 난 지금도 내 며느린 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들 내쫓고 마누라도 내쫓고 나니 너무 외롭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 욕심일지 몰라도 한 번씩 애들이랑 영상통화라도 시켜주면 안 되겠니? 너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다. 알겠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우리 애들 할아버지인데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요. 울지 마세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흐느끼기까지 하시던 시아버지께 모질게 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시아버지께 그러겠노라 대답을 했어요. 그 뒤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시아버지를 뵈러 갔었는데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편 전 남편은 시아버지를 뵈러 가기 전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걸 알았는지 모르는 번호로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난 못 지내. 이혼했거든. 그냥 술도 먹었겠다. 당신하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궁금해할 필요 없어. 그 여자한테 갈 때 나랑 분명히 약속했지? 애들 얼굴 두 번 다시 안 볼 거라고. 지금 우리 애들 당신 없이도 잘 지내. 나야 뭐 거의 날아갈 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 여자애나 당신 엄마랑 잘 키우면서 살아.
적어도 걔한테만큼은 짐승만도 못한 아빠 되지 말고. 알았어? 이 번호도 차단할게. 끊어. 언젠간 후회할 거라는 제 말은 그렇게 고스란히 들어맞았습니다. 상가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인생은 뭐든 그대로 돌려받는 법이니 분명히 언젠간 가시밭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도 버리고 간 여자인데 그 앞길이 순탄할 리가 없으니까요. 저희 큰애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친정 부모님께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십니다. 혼자 직장 다니며 애들을 키우고 있는 딸을 걱정하신 거죠. 그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라도 저는 부모님 보란 듯이 더 씩씩한 싱글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동생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부디 제 동생은 저와 다르게 올케와 백년 해로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네요. 그래야 아직도 딸 걱정이 한가득인 부모님이 그나마 한시름 놓으실 테니까요. 이젠 더 이상 아무 불행도 찾아오지 않기를 저와 저희 아이들, 저희 부모님과 동생 내외에게 늘 좋은 날만 가득하길 저는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강지처인 절 배신한 전 남편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늘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전 시모가 제게 골탕을 먹은 것도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인생의 순환이었죠. 그러니 가시밭길이 아닌 잘 깔린 고속도로로 인생을 운전해 나가고 싶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네요.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줘야 하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 한 명쯤 있죠? 입만 번지르르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어딜 가나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해준 거 하나 없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딱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굳건했던 믿음도 사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정말 기가 막힌 그때 일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요. 아버지께선 어릴 적부터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 덕에 저나 남동생은 정말 편한 환경에서 컸어요. 부모님께선 늘 항상 여유가 있으셨고 저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집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아빠가 음주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 집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빠는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수술 후에도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거든요. 한동안은 정말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계시기만 했는데 병문안을 갈 때마다 전 그 모습이 무섭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병실에서 울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아빠, 아빠 진짜 괜찮아? 아휴, 우리 딸, 이 아빠 걱정했구나. 아빠 괜찮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하면 금방 나을 수 있어. 그러니 울지 마. 그렇게 아빤 한참을 절 달래주셨지만 전 아빠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사고로 아빤 운전도 더는 못하시고 한창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셨어요. 엄만 그런 아빠의 재활을 위해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갈 때쯤 아빤 결국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바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국내로 입학하게 되면서 저 혼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처음엔 진짜 하루하루가 재밌고 좋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지만 솔직히 언어도 그렇고 생활도
여기서 지내는 게 편했거든요. 그렇지만 1년, 2년 지날수록 제 외로움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외로움을 좀 채워보려고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제 외로움이 잘 가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많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렇게 한국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다니던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협력했던 사측의 직원이었죠. 그 남자 직원은 정말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었답니다. 협력 사층 담당자였던 남자 직원과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늘 중간중간 커피나 간식거리를 챙겨올 때가 많았죠. 서 대리님, 이것 좀 드세요. 출출하시죠? 달달해서 먹을만 할 거예요. 커피도 사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어머, 이 대리님, 감사해서 어쩌죠? 매번 이렇게 간식도 챙겨주시고, 다음엔 제가 간식 사올게요. 아니에요. 정 미안하시면 저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이거 프로젝트 끝나면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보죠. 그렇게 저와 그 남자 직원은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워낙 서로 같이 일을 했던 날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어느덧 마음속에서 서로 친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프로젝트가 끝난 날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참 바르고 성실하다는 걸 그때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흰 종종 안부를 묻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까지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참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람이 어찌나 이렇게 세심한지 제 감정을 많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를 끝으로 저흰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처음 결혼을 결심하고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비 시모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청 따뜻하시고 온화하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랑 동생까지 다 말레이시아에 있으니 혼자서 외로웠겠네. 결혼하면 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해. 나도 어진이 널 딸로 생각할 테니까. 나도 딸 가진 부모라 어진이네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딱 알겠네. 우리 딸도 지방에 혼자 살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저 여기서 몇 시간 거리인데도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 몰라. 하물며 같은 나라에 있어도 이 정도 걱정하는데 어진이 부모님은 어떻겠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부모님도 내내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전 여기가 좋아요. 왠지 한국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 사람이 뿌리는 어쩔 수가 없지. 부모님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자리 잡으셨으니 아마 돌아오시기 어려우실 거야. 그래도 이젠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어깨를 토닥이며 말하시는 예비 시무를 보면서 참 따뜻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신우 이렇게 5식구였는데 남편을 제외하고 시동생과 신우는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주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부모님은 제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해 주셨고 정말 따뜻하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 초반엔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퇴근하고서 일주일에 한 번은 늘 남편이 영상으로 부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저도 바쁠 땐 잘 통화를 못 하는데 남편은 그걸 항상 잊지 않고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뭐 하세요? 저희 내일은 쉬는 날이라 근교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네, 이서봐. 얼굴 보니 밝아서 좋구만.
잘 지내고 있지? 그래, 별일은 없고? 네, 없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도 요즘 잠도 푹 자고 잘 지내고 있고요. 다음 휴가 땐 꼭 말레이시아 가서 직접 얼굴 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다만 너무 무리하지 말게. 우리도 여기서 일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어진이야, 이서방이 옆에 있으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뭐든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도 싹싹하게 자라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참 결혼 한 번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결혼 초반엔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시댁이 근처라 주말에 종종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제 손에 반찬을 쥐어주시곤 했죠. 어진아, 가서 이거 저녁마다 반찬으로 해서 먹어. 퇴근하고 오면 밥만 해놓으면 한 끼 금방 해 먹을 거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 진짜 잘 먹을게요. 저번에 주신 것도 잘 먹었는데 매번 이렇게 반찬 챙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니들이 잘 먹어야지. 우리야 맨날 해 먹는 게 밥이고 니들은 회사 다니느라고 바쁘잖아. 반찬 다 먹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내가 또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시모 덕분에 저흰 맞벌이를 하면서도 편안하게 저녁을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와 생각을 해보니 매번 챙겨주는 반찬이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땐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시댁에 가면 시동생이나 시누는 거의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남편과도 막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지 않길래 왜 그런가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시모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시부가 갑자기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아니, 당신은 무슨 반찬을 죄다 평남의 앞으로만 넣어놨어? 난 무슨 밥도 먹지 말라는 거야, 뭐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멀쩡히 팔도 다 닿는구만. 아이고, 며느라, 네 시아버지는 아직도 저렇게 애 같다, 애 같어. 반찬 멀리 뒀다고 저렇게 툴툴대는 사람이 어딨니? 이게 지금 한두 번이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장남만 그렇게 챙기는 게 어딨어? 아유, 정말. 평소에 말도 별로 하지 않으셨던 시부가 그날따라 엄청 화를 내시는 걸 보고선 정말 놀라기도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그렇게 심하게 남편만 편애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시댁에 남편만 있기도 했고 시동생이나 시누는 잘 보이지도 않으니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편애가 나중엔 저에게도 시작이 되더군요. 그땐 인생에 있어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결혼을 하고서 2년 후 전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서 엄마도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거의 석 달을 꼬박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저에게 하신 말이 있었어요. 어진아, 회사에서 얼마나 쉴 수 있는 거야. 너 쉴 때 엄마가 여기서 아이 좀 돌봐줄까? 아니야. 엄마도 집에 가야지. 안 그래도 나 요즘 고민 중이야. 솔직히 1년 휴직하고 바로 복직할까 싶었는데 애가 또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막 100일인데 겨우 8개월 있다가 태어난 지 1년 된 애 놔두고 일하는 게 괜찮을까 싶기도 해서 말이야. 그래, 엄마도 아이 낳아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구나. 네 아빠 덕분에 엄마야 편하게 애들 돌보면서 살았다지만 환경이 쉬어도 괜찮으면 쉬는 게 낫지 뭐. 네가 이서방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해. 사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 육아 휴직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전 일도 소중하지만 제 아이도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 못한다면 일을 잠시 그만두는 것도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서
복직을 하기 전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퇴사를 할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시모의 반응이 뜻밖이더라고요.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아니,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두는 건 좀 아깝지 않니? 혹시 아이 때문에 그러니? 그러면 내가 아이는 봐줄게. 내가 낮에 봐주고 네가 퇴근해서 아이 보고 그러면 되지 않니? 어머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이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보내긴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냥 2년 정도만 좀 아이도 키우고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이고, 어진이 네가 아직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가 본데 그렇게 퇴사해가지고 경력 단절되면 나중에 취업하기 더 힘들어져. 우리가 넉넉하면 그만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괜히 애 때문에 걱정돼서 잘하는 일 그만두려고 하는 거면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도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당연히 애 봐줄 수 있지. 손주 봐달라는데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복직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전 시모의 말이 왠지 절 생각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자로서 제 인생을 응원하고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전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죠. 그게 정말 제 착각이었다는 걸 느끼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갓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아이는 시부모님 집으로 매일같이 가게 되었어요. 늘 출근하기 전 일찍 일어나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좀 아프거나 보채거나 그러면 시모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그렇지만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전화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 거의 몇 분 동안 전화를 받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시모의 목소리가 세상 차가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 전화하셨었네요. 저 미팅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됐다. 에이비한테 전화해서 해결했다. 네? 아, 죄송해요. 미팅 땐 제가 전화를 못해서.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아, 해결했다니까. 아, 끊자.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니 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어머님 혹시 전화 걸었었어? 아까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미팅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거든.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셨대? 아, 아니 우리 우진이 이유식 언제 먹이냐고 연락 오신 거였어. 당신 그거 적어놨던 거 아니야? 못 찾으셨나? 아무튼 내가 말해드렸어. 시모는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선 물어보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바쁘니 아이 육아도 다 같이 하는데도 시모는 항상 저한테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애써서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시는 시모에게 불편한 마음을 티낼 수도 없고 그저 처음엔 묵묵히 참기만 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쯤 다행히 직장 내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전 아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턴 또 시모의 간섭이 정말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예전처럼 그냥 편하게 시부모님과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전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집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10여 년을 꾸준히 일했었던 직장이 그만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가 둘째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정말 속으로는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원해서 그렇게 된 일은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겐 그런 마음을 전혀 티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힘들어하니 괜찮다고 잘 된 것 같다며 응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타이밍 참 기가 막히지 않아?
우리 둘째 태어날 때 딱 되니까 이렇게 쉴 수 있고, 솔직히 당신 회사 육아휴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첫째 태어났을 때도 일주일도 못 쉬게 했잖아. 나 그거 좀 싫었는데, 이번엔 당신 둘째 실컷 볼 수 있겠다. 그치? 여보, 당신도 많이 속상하지? 내가 어떻게든 얼른 취업해서 당신 불안하지 않게 해줄게. 정말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당신 지금까지 다닌 회사 10년 넘게 버틸 정도로 근성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꼭 좋은 회사에서 당신 필요로 할 거야. 지금은 조금 쉬어. 아이도 태어나고 당신한테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전 우울해하는 남편을 응원하면서 임신 막달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정일쯤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죠. 둘째는 딸이라 첫째와는 또 느낌이 새롭고 달랐습니다. 품 안에 폭 안기는 솜털 같은 아기가 너무나 예쁘고 좋았죠. 둘째 출산하고서 전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어요. 좀 더 길게 육아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긴 좀 힘들었어요. 바로 남편이 아이를 본인이 돌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아이들을 다 재우고서 같이 야식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력서 여기저기 넣곤 있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연락이 안 오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수진이 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돌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 어? 당신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정말 당신 혼자서 가능하겠어? 그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솔직히 당신은 지금 직급도 높고 연봉도 좋은데 여기서 더 쉬다간 경쟁에서 밀려날까 봐 빨리 복직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또 애는 이쁘니까 당신도 걱정이 많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그냥 내가 우리 애들 돌볼게. 그러면 당신도 좀 마음 편히 놓고 일할 수 있지 않겠어? 나야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지만 당신은 당신도 취직 빨리 하고 싶어 했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고 당장 조건 다 안 좋은데 오라는 곳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건 맞는 곳 나올 때까진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애들 돌볼게.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일해. 그렇게 전 출산을 하고 6개월 만에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전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나름 능력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복직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뒤로 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씀씀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둘이서 돈을 벌었으니 공동 통장에서 생활비를 넣고 썼었는데 외벌이가 되니까 제 월급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껴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남편은 진짜 아낄 줄을 몰랐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 문 앞에 무슨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유모차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전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아이들 용품으로 온갖 게 다 배달이 와 있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자 남편이 엄청 뿌듯한 얼굴로 절 보더군요. 여보, 우리 애들 장난감이랑 아까 들어오면서 봤어? 수진이 유모차랑 오늘 도착했어. 엄청 멋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딱 봐도 고급스럽고 멋지지 않아? 그럼 아까 그 문 앞에 있었던 게 우리 유모차라고? 아니, 언제 유모차를 샀어? 우진이 어릴 때 쓰던 거 그냥 쓰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저건 얼만데? 아, 우진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여자아인데 어떻게든 예쁜 걸로 해줘야지. 성별이 다르잖아. 뭐 금액은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값어치란데. 애들 머리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서스펜서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쿠션도 엄청 좋아. 그래서 그래서 얼만데? 아, 저거 원래는 500만 원 넘는데 내가 할인을 받아가지고 그거보다 싸게 샀어. 완전 잘 샀다니까? 뭐?
500만 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이 깎아 사 먹을 돈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떡하니 유모차 사는 데 쓰다니요.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넉넉하게 잘 사는 거라면 모르겠네요. 저흰 외벌이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렇게 질러버린 걸 보고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처구니 없어 하자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당신 뭐야? 내가 뭐 나 좋다고 샀어? 저거 다 우리 애들 좋자고 산 거잖아. 근데 표정이 뭐냐고.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다 좋아. 애들 위해서 샀다는 거 다 좋다고. 근데 우리가 뭐 부자야? 우리한테 500만 원이면 한 달, 아니 두세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근데 그걸 유모차를 산다고? 어떻게 당신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쓰기는 당신이 애들 육아할 때 비용은 편하게 쓰라고 해놓고선 왜 그렇게 말해? 아휴, 이래서 가정주부로 살면 무시당한다는 게 이 말이구나.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토라져선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절 투명인간 대하듯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와도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도 없고 빨래도 지 것만 쏙 빼서 하더라고요. 정말 유치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전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대도 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걸 시모는 항상 다 알고 있었어요. 싸우고서 한 며칠을 얘기하지 않으면 바로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선 대뜸절 떠보더라고요. 예, 애미야. 집에 무슨 일은 없고? 하도 네가 바쁘다고 전화를 안 하는 통에 내가 했다. 그래, 별일은 없니? 어머님, 제가 요즘 바빠서요. 집에야 별일 없죠.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경남이 목소리가 영 아니던데. 니들 혹시 싸운 거 아니니? 네? 아니에요. 싸우다뇨. 내가 보니까 싸운 게 분명한데 뭘. 내가 그런 것도 눈치 빨라서 잘 알아. 왜? 왜 싸운 건데? 설마 너 또 경남이한테 생활비 가지고 뭐라고 하기라도 한 거니? 예,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 떨면 안 되는 거 몰라? 그거 밖에 나가서 다들 손가락질 한다. 더군다나 남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애까지 보는데 잘한다 해주지 못할 망정 잔소리 바가지 긁으면 밖으로 도는 거야. 전 시모가 딱 얘기를 하자마자 알게 되었어요. 시모는 남편에게 왜 싸웠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늘 듣고 있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다 알고서 전화를 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저한테 어른으로서 충고 한마디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결국엔 자기 아들에게 져달라는 소리를 하려고 애써 둘러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전 그런 시모의 속셈을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처음도 아니었고 그전부터 남편이랑 싸우기만 하면 며칠 내로 시모가 전화와서 은근절 타박하곤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걸 보니 한수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남편이 뭐 샀는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유모차를 무려 500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 지금 저만 일하고 있는데요. 이해. 너 말 되게 섭섭하게 한다. 우리 경남이 원래는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나가는 회사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일 치는 건데. 그리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곳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 그치만 경남이가 너 생각해서 양보하고 애들 키워주는 건데 고작 그 500만 원 가지고 그래야 되겠어? 어머님, 그 500만 원이면 저희 몇 달을 먹고 살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밖에서 쓰잘데기 없이 쓴 것도 아니고 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이번에 내가 보기엔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너 그렇게 고집 피우면 우리 의 마음 돌아서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네가 가서 사과해. 아마 시모는
남편이 돈을 훔쳤다고 해도 남편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편을 들었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시모는 객관적인 판단조차 하지 않았죠. 시모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심란한 마음은 더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게도 월급날이 다가오자 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저한테 말을 걸기도 했어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또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진짜 화가 많이 날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때면 엄청 웃을 때가 많았어요. 친한 친구는 마치 옛날 아버지들이 하던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며 부부 사이 고민은 서로 잘 대화를 해서 조절해야 하는 거라며 조언을 해주더군요. 친구의 조언을 듣고서 남편과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저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뭐가 됐든 서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서 서운한 것도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보, 솔직히 나 요즘 당신이 내가 돈 얼마나 쓰나 감시하는 것 같아. 난 살림도 해야 하는데 양파 하나 사는 것도 다 눈치 보인다니까? 당신 입장에선 눈치 안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난 아니야. 눈치가 얼마나 보인다고. 그래? 난 당신이 그렇게 눈치 보는 줄은 몰랐지. 아무튼 당신도 크게 돈 쓸 땐 얘기해줘. 그것만 잘해주면 나 정말 당신한테 생활비 가지고 더는 뭐라고 안 할게. 진짜지? 당신 나랑 약속한 거다? 정말 생활비 가지고 뭐라 하기 없기야? 그렇게 전 남편과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진짜 남편은 열심히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잘 돌봤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잔소리하는 걸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믿어보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나도 저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잘 지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정말로 바깥일도 잘 풀리더라고요. 어느새 제 일이 인정을 받아 제가 팀장이라는 직급도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과급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전 너무나 기쁜 마음에 바로 집에 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기쁨을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죠. 여보, 여보, 나 오늘 이번 월급 성과급 많이 들어왔어. 저번에 프로젝트 잘 성공시켰다고 이번에 진짜 두둑히 받은 거야. 이걸로 우리 뭐 할까? 나 이번엔 사고 싶었던 코트 사도 되겠지? 내 거 사는 김에 당신 외투도 사고 그러자. 우리 애들 겨울옷도 실컷 사고 말이야. 아, 아니다. 우리 휴가 갈 때 해외여행 갔다 올까? 애들 어려서 그동안 못 가봤잖아. 성과급 가지고 있다가 해외여행 가는 거 어때? 당신 저번에 가고 싶다던 곳 잊지 않았어? 전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것저것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계획을 다 듣고선 더 신나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여보, 그럼 우리 집에 냉장고 좀 사드리는 거 어때? 우리 집 냉장고 고장나서 고치던지 새로 사야 하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부담스럽다고 그냥 대충 쓰시겠다잖아. 부모님 위해서 이번엔 그러는 게 어때? 어? 냉장고? 아, 시댁의 냉장고가 고장났구나. 그럼 시댁 냉장고 사드리고 남은 걸로 우리 쓸 거 쓰면 되지 뭐. 아니, 당신 성과급 보니까 냉장고 사면 딱 끝나겠던데 뭘. 엄마가 안 그래도 전에 받으신 거 있는데 그게 딱 그 금액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더 좋은 건 너무 비싸고 이참에 효도 한다 치고 그거 사드리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냉장고가 뭐 얼마나 한다고 이번 성과급을 다 써야 한다는 건데. 아, 내가 당신한테 안 보여줬었구나. 자, 이거 한번 봐봐. 엄마가 사이즈 딱이라고 이거 사고 싶어 하셨어. 그러면서 남편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냉장고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진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은 정말로 비싼 냉장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떡하니 시댁에 사주자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죠. 안 돼. 우리 지금껏 얼마나 빠듯하게 살았어. 애들 옷도 죄다 다른 사람 옷들 물려입고 제대로 한번 사준 적도 없잖아. 이번엔 그냥 우리 애들 옷도 사고 그러자. 시댁엔 좀 그것보다 저렴한 걸로 사드리면 되잖아. 그런 게 어딨어. 살림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엄마가 이게 좋대. 당신 성과급 받았다고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뭐라고? 이미 얘기를 다 해놨다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니, 내 성과급을 왜 당신이 멋대로 시댁에 얘기를 해? 뭐? 내 성과급?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데? 당신 커리어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애들 돌보는 거 생각도 안 해? 근데 내 성과급?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래, 당신 항상 당신 잘났다고만 생각하지? 알았어. 애들 그럼 당신이 봐. 나 없이 얼마나 애들 잘 볼 수 있나? 야, 나 이경남이야, 이경남. 명문대학교 나온 이경남이라고. 근데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 이렇게 참고 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뭐? 야, 나도 더 이상 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참아. 더 이상 주부 노릇 그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그날 저와 남편은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솔직히 전 남편이 희생했다는 말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래도 남편 자존심을 위해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정말로 회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둘째를 낳을 때 쉰 건 맞지만 그 후로 취직을 하려고 했던 곳에선 전부 다 남편 의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였거든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은 타의에 의해서 일을 못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상사가 자꾸만 구박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월급이 짜다며 하루도 안 돼 그만하고 세 번째는 자꾸 직원들이 자기를 험담하는 것 같다며 그만두고 그러면서 정말 여러 번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마치 제가 남편의 발목을 잡아 아이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뒤 얼마 후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계속 띠링띠링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 시간에 올 문자가 없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어디 가전 매장에서 냉장고 480만 원, 청소기 60만 원 이렇게 결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그래서 제 카드가 도난당했나 싶어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돼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어, 경남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니? 이거 카드 경남이가 나한테 줬어. 오늘 가서 편하게 쓰라고 말이다. 솔직히 난 더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래도 난 너 생각해서 그만 산 거야. 이 사람이 어머님한테 카드를 줬다고요? 제 카드를요? 그래. 네 카드가 우리 아들 카드고 우리 아들 카드가 내 카드 아니겠어? 이제 가족인데 무슨 네 꺼내고 할 게 어딨니? 그나저나 너 성과금 많이 받았다던데? 아가, 내년에도 일 열심히 해서 그 성과금 많이 받거라. 카드는 네가 모르고 정지한 것 같구나.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야지. 암튼 나한테 카드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더니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그렇게 끊겨버린 전화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솔직히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댁에선 땡전 한 푼 보태준 게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돈을 좀 많이 해주셨고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차린 거였는데 심지어 모은 돈 지분도 제가 거의 70%에 남편은 30%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 솔직히 저희 집이야 말레이시아에 다 계시고 시댁은 여기 가까이서 살고 있으니 용돈이고 뭐고 더 챙겨드렸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끊임없이 더 잘하기만을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보면서 참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진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바로 당장 냉정하게 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애들이 있으니 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도 채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제가 잡고 있던 마음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건 바로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낸 거였습니다. 서로 뭐 얼굴을 봐야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남편은 그때 다툼 이후로 집을 나가선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2달 후에 딱 연락이 온 거였죠. 바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여보, 나 이거 합의 못하면 진짜 깜빵 들어갈 수도 있어.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 어? 내가 진짜 원래 사고 같은 거 잘 안 내는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사고 난 거야. 이건 당신 탓도 좀 있으니까 얼른 와서 이거 좀 해결해줘. 진짜 기가 차서 정말. 뭐? 이제 하다 음주운전을 해? 야, 네가 진짜 사람이니? 내가 네 그 꼴랑 자존심 하나 지켜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노력을 했는데 넌 끝까지 내 마지막 남은 마음마저 뚝딱 끊어버리냐? 됐고, 네가 감방을 가든지 말든지 이젠 상관없을 것 같다. 우리 그냥 이혼해, 이혼.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그럼 우리 애들은 어쩌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반성할게. 엄마한테도 그거 다 환불하라고 할 테니까 좀 그만하자. 그만해? 뭘 그만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가 일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사는 다 그만둬 놓고선 뭐? 애들 돌보느라 자기를 희생해? 웃기지도 않네 정말. 거기다가 돈 좀 아끼라고 했더니 애들 거 사느라 쓴 건데 자기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야, 애들이 네가 산 옷을 어떻게 입냐? 어른 옷을 어떻게 입냐고. 옷장 한 구석에 처박혀서 내가 볼까 말까 숨겨둔 거 모를 줄 알아?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면 양심이라도 있던가. 어떻게 끝까지 뻔뻔하게 그따위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혼하자니까 또 애들 핑계를 대? 네가 사람이야? 네가 아빠냐고. 너 같은 아빠는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정말 끝까지 뻔뻔한 이 사람과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 접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부모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들 수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솔직히 다른 얘기 아닌가요? 하물며 전 어릴 적 아빠가 음주운전 사고로 진짜 크게 다칠 뻔한 일이 있었고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게 남편이었는데 그딴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한다는 걸 들었는지 처음엔 시모가 엄청 저한테 화를 내며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 소송을 해? 아,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지금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아들 덕분이구만.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은혜도 몰라보고 배신을 해? 배신이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뻔히 아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도 내내 아들 두둔하시게 누구신데요? 그렇게 잘난 아들 왜 일하라고 옆에서 안 보채셨어요? 네? 희생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은 희생 한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까지 해요? 애 아빠라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하냐고요? 그거야 사람이 좀 속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넌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서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제가 하는 건 냉정한 거고 남편이 하는 짓은 다 희생이랍니까? 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미 남편이랑도 끝났고 이제 남남이라고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세요. 결국 법원에선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결정되고서 애들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남편이야 백수였고 전 일정한 소득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할 때도 저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분할이 가능했고요.
애초에 남편이 가지고 온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일을 해서 재산에 기여한 바도 거의 없고 오히려 사치하면서 탕진한 것만 가득했으니 분할을 제대로 한다면 제가 대부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렇게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끝내고서 전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초범이기도 했고 시댁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금도 좀 도와준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합의를 해서 사건이 잘 끝났다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제서야 후회하며 얘기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여보, 나 사건 잘 마무리했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했는지 다 알게 됐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하면 안 될까? 나 다시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 이제 와서 후회하며 뭐 할 건데? 이미 당신한테 내가 수십 번의 기회를 줬어. 나라고 뭐 안 참은 줄 알아? 왜? 당신 희생했다며? 그 희생 안 하게 해준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똑똑하신 이경남 씨, 알아서 잘 사세요. 그리고 애들 양육빈 제발 꼭 좀 보내주시고요. 여보, 왜 그래? 나 진짜 앞으로는 잘할게. 우리 애들 아직 손 많이 갈 때잖아. 내가 애들도 살뜰하게 돌보고 취업하면 일도 하면서 가정에 충실할게. 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됐습니다. 전 그쪽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제 인생에서 당신만 빠져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발 빠져주시겠어요? 애들 일 아니면 당신이랑은 연락하고 싶은 마음 1그램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사적인 연락 하지 마. 그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1년이 지난 후에도 전 남편은 여전히 백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저와 이혼을 하고서 전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 생활했는데 오죽 전 남편이 배짱인 짓을 많이 했는지 하다 전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온 적도 있었답니다. 에이미야, 잘 지내고 있니? 아휴, 내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참 미안해서 연락했다. 잘 지내지? 애들은 잘 크고 있는 거지? 애들 잘 크는 건 왜 그렇게 궁금하신데요? 아니, 그게, 아휴,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던 것 같구나. 지금은 맨날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아주 죽겠다, 죽겠어.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아주 내 아들 때문에 죽겠어.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구나. 내가 그동안 네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네, 잘 들었고요. 하소연은 아드님한테나 하시고 저한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똑똑히 전해주세요.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아휴, 애미야, 제발 끊지 말거라. 나 얘랑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니 다시 데리고 가. 우리 아들 할 땐 언제고. 이제와 저더러 다시 데리고 가라고 소리치는 전 시모의 마지막 말이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정말 그 실체를 알고 나서 확 변했다는 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한 뒤로 사실 저희 엄마가 자주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계세요. 오셔선 애들도 봐주시고 제가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살림도 해주신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저 미안할 따름이네요. 부모님께선 한국 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젠 말레이시아로 오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전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남아 저희 애들을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답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전 제 아들 딸에게 제 모든 사랑을 주면서 건강하게 잘 키워보려고요. 부모님께도 이젠 효도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일을 할 때면 슬럼프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일이 진짜 잘 풀릴 땐 그냥 손만 대도 술술 잘 풀리는데 슬럼프가 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엔 그런 시기엔 더 아등바등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오면 오히려 푹 쉬어버리곤 해요. 며칠 그렇게 푹 쉬다 보면 머릿속도 맑아지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프도 나아지기도 한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휴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항상 자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길은 정말 길겠지만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교훈 삼아 더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좀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세요.